가슴 설레는 금토일처럼 당신을 두근거리게 만들 두근두근 금토일.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어예진 소장입니다. 자, 오늘 두근두근 금토일 첫 번째 시간은 재테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가장 재밌게 나눠줄 두 분 모셨거든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는 방송과 유튜브에서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경필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부산은행 동래금융센터 황윤실 PB입니다. 분명히 새해 각오를 다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른들 말씀을 이제 실감을 하고 있어요. 눈 깜빡하면 시간이 흘렀다. 올해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면 좋다. 주목하면 좋다. 하는 그런 재테크가 있을까요? 올해도 뭐 유행하는 재테크가 있습니까? 이제 올해 뭐 트렌드라고 한다면 딱 하나의 성향이 나타난다기보다는 정말로 열심히 절약하면서 저축하면서 뭐 5천만 원 1억 모으겠다라고 하는 예적금 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작년에 사실 주식시장이 좀 많이 살아났고 뭐 S&P 500은 뭐 역사상 최고치를 지금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성장주를 비싸지만 더 사 모으겠다라는 쪽의 어떤 그런 주식파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비트코인 뭐 특히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럴 때 조금 가격이 낮아지거나 할 때 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파들도 있고, 그래서 뭐 굉장히 뭐 하나의 어떤 트렌드라기보다는 여러 개 트렌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조금 동의하는데 자산가들이라고 해서 뭐 올해 이게 진짜 괜찮아 이런 트렌드가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금리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국채가 괜찮을 것 같아. 그런 게 있는 거지 올해라서라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올해 또 아무래도 뭐 반도체나 뭐 바이오나 이런 쪽으로 또 관심 가지시는 분이 있는데 딱 두 분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안 내고 싶어서 이자 소득 내기 싫어. 그냥 입출금 통장에 콕 박아두시는 분이고, 나는 그래도 그 투자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 있고, 이게 완전 양극화 조금 돼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나의 입장에 따라서 재테크 방법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시대적인 유행을 타는 거는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1988 그거 응답하라 보셨죠? 네. 거기 보면 덕선이 아빠가 은행 다니잖아요. 은행원이시잖아요. 태기가 상금을 탔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어떤 분은 아파트 사야 된다. 엄마 아파트 있잖아요. 엄마 아파트 그거 사라고 하고, 어떤 분은 뭘 하라고 하고,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그건 투자 방법은 은행에 따박따박 나오는 이자 받는 게 제일 좋은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65년도 이럴 때는 진짜 은행 금리가 24% 막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랬던 적이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은행이 최고의 투자처였을 텐데, 그 이후에는 조금씩 또 다른 것 같아요. 주식도 있고 뭐 코인도 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금도 있고 현물도 있고. 그렇다면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왜 재테크는 항상 어떤 시대의 흐름 아니면은 뭔가 이런 유행을 따라가는 걸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삶의 양식이나 문화나 어떤 패션 같은 것들이 유행을 타는 것처럼 당연히 재테크도 뭐 유행을 탈 수밖에 없겠죠. 특히 2030들 같은 경우는 사실 유행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내가 유행에서 벗어난다면은 뭔가 내가 소속한 집단에서 아웃사이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두려움들 때문에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려는 성향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중간만 가면 실패는 안 한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걸 다 따라했을 때 만약에 그 실패가 있더라도 그게 나만 실패가 아니라 다 같이 실패이기 때문에 최소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어떤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2030. 이게 상당히 심각한데, 이제 이 시대에는 어떤 결정을 못한 걸로 인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결정을 안 한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할 수가 있어요. 함부로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는 게 돈을 잃지 않는, 어떻게 보면 투자의 성공으로 나가는 첫걸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섣불리 이렇게 뭐 트렌드라 그래갖고 쫓아가거나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유행에 따라가지 않으면 나 좀 뒤처지는 것 같아 하는 거를 이제 포모 증후군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액 자산가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그런 포모 증후군 있나요? 네, 몇 분들이 계세요. 그래요? 이건 성향인 것 같아요. 뭐 친구 따라 같이 가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성향인 것 같고, 저도 이제 가끔 강의를 나가는데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물건 하나 살 때는 뭐 이쪽 저쪽 다 비교하고 다 사면서 최저가 같은 거 다 보고 후기도 다 보면서 사면서 왜 뭔가를 투자를 할 때
그걸 왜 비교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사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행위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섣불리 친구 따라 같이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유튜브라든지 방송에 나와서 뭐 좋은 재테크다 이런 걸 소개하거나 또는 뭐 주식 리딩방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주식을 권하는 어떤 이런 유튜브들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그 공포감을 조장을 하는 거예요. 너만 지금 뒤처지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포모라는 게 미싱 아웃의 공포인데 미싱 아웃이 나만 뭔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조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그 경부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서울로 올라올 때 보면은 주말 같은 때 막 청계산부터 밀리는데 한 10차선이 막 꽉 밀려 있어. 근데 그때 막 어떤 분들은 가만히 기다리는 분이 어떤 분들은 어느 차선이 빨리 갈까 싶어가지고 일로 옮겼다 절로 옮겼다 막 계속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빨리 가는 길인가? 근데 물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을 잘 보면 한 50m, 100m는 빨리 가요, 그분들이. 문제는 한남대교쯤 오면은 거의 그 만나. 차랑 나랑 만나. 만나. 내가 그 차선으로 옮기는 순간 그 차선이 가장 밀려요. 왜냐하면 앞에 차들이 다 글로 끼어드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귀에 이 주식이 핫하대. 요즘 올해는 반도체래. 만약에 이런 소식이 여러분들 귀에 들어오고 야 이거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감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주식을 산다는 거는 그 주식이 제일 비쌀 때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판단한 걸로 앞으로 뭐 1년, 2년 후에 이게 좋을 것 같아 라는 자기 확신에 의해서 투자하는 건 상관없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포모 우리가 뭔가 이 공포감에 의해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선택하는 거는 백발백중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할 때 이거 진짜 돈 벌 수 있는 거 그거는 사람들 솔직히 얘기해서 다 알려주고 싶습니까? 나만 알고 싶죠? 당연하죠. 알려주는 거는 절대 그거는 정보가 나만 아니라고 알고 봐요.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남들에게 알려졌다? 그건 다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어머님이 자식한테 2차 전지 그거 요즘 핫하다며 이제 아들이 커뮤니티에 이제 떨어질 때가 됐나 보다. 엄마까지 알았다. 얘기하면. 그런 얘기도 있었죠. 옛날에 그 한창 땅 그 기획 부동산 있을 때 전화 오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땅이 있다고. 내가 한 번 전화 받았는데 황당해가지고 그 기가 막힌 땅을 왜 일면식도 없는 나한테까지 전화를 했냐 그랬더니 뭐 가족, 형제, 자매한테는 다 팔았다는 거야. 그래갖고 나눠주려고 전화했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정보를 얻어가지고 내가 판단한다는 거는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서점에 가면 이렇게 가판대 이렇게 책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요. 그때 그 재테크, 경제 뭐 이런 쪽에 보면 딱 그 책들이 인기 있는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면 뭐 트렌드가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말에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책을 썩 쓰셨을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중이 많이 풀려 있다면 고점이거나 이제 떨어질 그럴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가보면 요즘 뭐가 핫하구나라는 거는 뭐 느낄 수는 있을겠지만 내가 가서 그 책을 집었을 때는 우리 PB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은 트렌드가 뭐 피크아웃한 상황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보는 것 자체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너무 몰입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청년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는 오히려 욜로 이래서 나한테 투자를 한다. 지금의 행복이 제일 중요해. 아니면 뭐 플렉스 이런 거 있다가 요즘에는 거지방, 현금 챌린지, 무지출 챌린지. 네, 이렇게 어쨌든 기조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런 청년들 사이에서 과시형 소비에서 과시형 비소비로 트렌드가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인데 2030들도 사실은 이제 체감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호캉스 이런 단어들이 이제는 좀 뭔가 눈치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이런 어려움을 어쨌든 맞서서 대응해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좋은 개념으로 보자면 어렵고 힘든 것들을 서로 응원해 가면서 재미있게 넘기자라는 거에서는 좋은데 마치 이것도 나를 뭔가 자꾸 과시하는 걸로 SNS에 올리는 것들이 너무 과도하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내실 있게, 실속 있게 좀
절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저는 한번 이런 걸 겪어보는 건 되게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금 챌린지 말고도 카드를 썼을 때 이제 자기 가계부처럼 이렇게 또 쌓이는 앱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고정 지출과 이제 그 변동 지출을 조금 나눠 보시고, 거기에서 중요한 건 고정 지출을 줄여야 되거든요. 고정 지출을 줄여야지 변동 지출은 어차피 이런 어떤 이슈 때문에 소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고정 지출 부분을 조금 줄여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어느 정도 지출이 정해지면 한 달에 이 정도는 쓰는구나, 이렇게 되면 내가 놓을 수 있는 그 고정적인 저축 그 금액이 있잖아요. 그 저축 금액은 무조건 이렇게 저축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거는 자유적금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로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저축을 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요, 생각보다 관심은 많지만 정작 체크 검사를 해보면 금융 이해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70대, 60대 다음이 20대입니다. 점수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좀 금융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할 때 꿀팁을 하나씩만 조금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10년 평균 물가 상승률이 2.4%라고 하더라고요.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펀드를 해라, 전부 다 적금을 해라, 이런 것보다 조금씩 맛을 보면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딱 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생활하는 경제인들이 겪는 세 가지의 3대 경제 무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부자로 살고 싶으시죠? 그럼요. 그죠? 나중에 좀 편안한 안락한 노후. 내가 부자가 되려면 머릿속에 탁 먼저 떠오르는 거, 재테크에 성공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만약에 떠오르신다. 그 경제 무개념입니다. 왜 그러느냐? 부자들은 재테크에 성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단히 착각하는 게, 세계의 10대 부자, 20대 부자 보면은 1위가 뭐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뭐 2위가 일론 머스크, 3위가 뭐 제프 베조스,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 뭐 레리 앨리슨, 뭐 워렌 버핏, 이 5명의 부자들만 보더라도 주식 투자해서 부자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해서 부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투자로 성공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잡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성장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테크 성공하면 뭐 노후에 부자 된다? 이거 정말 경제 무개념인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제 무개념이 있는데, 지금 직장 생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2030들이.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나중에 창업을 하면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좀 낫지 않을까? 200만 원 알바로 돈을 벌던 사람이 갑자기 카페를 창업을 했는데 한 달에 500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 카페를 창업할 때 1억 원이라는 투자금이 들어갔거든요. 갑자기 200 벌던 알바가 카페 창업하고 뭐 인건비 내고 금융비용 내고 임대료 내고 나서 500이 들어오니까 눈이 그냥 확 바뀌는 거예요. 이 500만 원 누구 돈입니까? 이 500만 원은 내 돈이 아니에요. 1억이라는 돈을 거기다가 자본으로 갈아 넣었기 때문에 5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억 원을 투자금 회수할 때까지는 그 500이 내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우리가 한 3년 정도 안에는 다 투자금 회수해야 되니까, 한 달에 1억 투자했다 그러면 한 280, 70 정도는 투자금 회수가 돼야 되니까 500 벌면 그 안에 진짜 내가 버는 돈은 220인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생각 못했다? 이것도 경제 무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우리 2030 분들 지금 직장 생활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월급은 여러분 건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직장인들이 월급 300만 원 탔다. 이거 누구 돈입니까? 월급을 탔다. 이거 누구 돈이에요? 월급을 타면 자기 돈 아닌가요? 자기 돈이죠. 네. 내 돈인데 이걸 진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경제 무개념인 거예요. 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창업할 때 1억 원 갈아 넣어가지고 500이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갈아 넣는 거 없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나 아무것도 갈아 넣는 거 없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젊음을 갈아 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평생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월급을 탄다는 거는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26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316회 월급 받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지금 한 10년 했다. 그러면 벌써 120번 날아간 거야. 그럼 이걸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감가시키면서 직장 생활하고 있죠. 316회 생각보다 되게 적은데요? 되게 적죠. 어머.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월급을 타잖아요. 그 절반은 사실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의 여러분 거지.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세이브가 돼야 되는데
야 300 받아가지고 내가 뭐 지금 먹고 죽을 돈도 없다 야 이게 무슨 이러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경제 무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있죠. 뭐였습니까? 노후에는 재테크 성공해야지. 그래야 부자 되지. 그 다음에 사업해서 나오면 사업소득 다 내 거지. 월급 타면 월급 다 내 거지. 이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경제 무개념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한 내용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공부하면 그게 경제 개념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경제를 막 공부하려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많이 아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 뭐 우리가 지금 학창 시절에 배웠던 것도 사실 나중에 돌아보면 다 경제가 숨어 있는 그런 과목들입니다. 국어도 그렇고요, 과학도 그렇고요, 뭐 수학도 심지어 다 경제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헤드라인이라도 계속 매일 보세요. 매일 보면 그 헤드라인에는 이제 제가 기자 생활을 해서 팁을 드리면 기사 내용의 한마디로 함축할 수 있는 가장 그 핵심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정말 잘 쓰는 사람은 제목을 정말 잘 뽑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목만 봐도 그 기사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세상 돌아가는 경제를 내가 조금 안다. 그래도 조금 이렇게 어디 가서 할 수 있다라는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절약도 기본인 것 같아요. 절약도 쓸데없는 것에 지출하지 않고 내가 돈은 공짜로 생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 중에서 제가 계속 요즘에도 느끼고 있는 거는 쉽게 번 돈은 쉽게 사라집니다. 정말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번 돈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정말 공부하고 해서 한 돈이 얼마나 귀중해요. 그러면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 우리 두 분이 다 얘기해 주셨지만 그런 마음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 알고 불필요한 데 지출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저는 요거를 좀 꿀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버스를 타면은 주로 바깥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간판을 잘 봐요. 저는 간판. 왜 간판을 보냐면 간판이 너무 자주 바뀌어. 그러니까 강남대로에 보면 간판이 자꾸 파리 바게뜨가 여기 매장을 세웠구나. 저거 임대료가 얼마일까? 조회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왜냐면 그쪽에 집원을 알면 알거든요. 임대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빵집에 가면 사장님 있잖아요. 아, 저분이 사장인 것 같다. 근데 아르바이트가 몇 명인지 직원이 몇 명인지 나오잖아요. 아르바이트 직원들 월급 주고 본사에다 한 절반 정도 송금을 해야 되는데 임대료 얼마 내고 이 가게가 매출 얼마로 올리게 되면은 얼마 정도 사장님이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띵킹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간판들을 주로 보다 보면 최근에 트렌드는 뭐가 바뀌고 무슨 빵집, 무슨 커피숍이 지금 뭐 트렌드인지 이런 것도 보게 되고 저걸 해서 얼마 벌까?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까? 이걸 자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경제 공부예요. 그러면 2030들이 재테크를 하려고 할 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제 경험을 조금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사실 은행 10몇 프로 할 때 네, 네, 그때 은행을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때는 저는 저축을 했었어요. 네. 제가 돈을 안 모으면 결혼을 못 한다. 안 하면 몰라도 못한다 이 생각으로 열심히 목표가 했던 것 명확했네. 같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금리가 조금 떨어지는 기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죠. 떨어지는 기분이 좀 들어서 자유저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꼬박꼬박 안 넣어도 되는 거거든요. 1년짜리 자유저축을 넣고 2년짜리 자유저축을 넣고 3년짜리 자유저축을 넣어요. 1년짜리에 지금 어떻게 보면 풍차 돌리기 적금이랑 조금 비슷한 개념인데 풍차 돌리기가 뭐예요? 처음에는 내가 갑자기 소비를 줄이거나 모을 수가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적금을 가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비를 차츰 줄여가면서 만기가 이제 한 달에 하나씩 돌아오니까 성취감을 조금 느끼게 되는 그런 건데 저는 그때 당시는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자유적금을 가입하고 1년 딱 지나서 만기가 되면 2년짜리 적금에 넣어요. 그거를. 그리고 2년짜리 적금이 만기가 되면 3년짜리 넣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그래서 결혼을 하셨어요? 당연하죠. 저는 사실 20, 30대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재테크는 저는 경험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실패 경험. 요거를 많이 하는 게 사실 제일 20, 30대에 중요한 재테크 같아요. 재테크라는 게 사실 재물 할 때 그 재랑 기술 할 때 테크놀로지인데 돈 버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돈 버는 기술은 우리가 장인들도
경험이 많은, 옷을 많이 만들어 본 사람을 장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한 경험도 많아야 되고, 아, 이렇게 하면 돈을 못 버는구나, 이렇게 하면 날리는구나. 그런 경험, 실패를 많이 해보는 게 저는 사실 20, 30대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재테크 같아요. 저도 동의하는데 20대, 30대는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니까 실패의 경험이 나중에 그 큰 자산이 될 것이고, 그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조금 왜 실패했는지 조금 복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내가 왜, 뭐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실패를 했는지, 그래야지 다시 또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걸 또 만들 수 있으니까.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경험이라는 거는 소비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오마카세를 가봤다, 뭐 파인다이닝을 가봤다, 호캉스를 가봤다, 뭐 해외여행 어디를 가봤다, 뭐 중요한 네. 지적이에요. 굉장히. 파리에 가서 에펠타워 앞에 가서 사진 찍었다, 이런 건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경험이라는 거는 도전과 실패의 역사, 극복의 역사가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근데 한번 부딪혀 봤는데 내가 그 장애물을 못 넘었지만 그래도 아파봤다 라든지, 아니면 성공해서 넘어봤다든지, 이런 게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여기서 이제 두 분이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그래, 경험이구나 라고 하면서 모르는 거에 막 투자를 하고 돈을 넣고, 이런 건 경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20, 30대 때 경험하고 극복을 할 거냐, 극복의 역사가 바로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을 한다라는 것은, 두 분이 말씀해 주셨던 거는 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띵킹을 하고 하는 거지, 뭔가 뭐 내가 안 해봤던 투자, 나도 코인 투자 한번 해볼까, 뭐 NFT 해볼까, 이런 게 경험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하다가는 탕진이 됩니다. 그렇죠. 네.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러면 여기서 진짜 어려운 질문. 두 분이 그러면 여태까지 돌아봤을 때, 2030을 돌아봤을 때, 네. 나는 요 재테크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어. 요 재테크 굉장히 좋았어. 내가 봐도 이거는 잘한 것 같아. 라는 거 있으세요? 저는 그 얘기를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게, 마치 그게 또 일반화의 오류가 돼가지고 뭐, 야, 저거 해갖고 돈 벌었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제가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저는 2005년 6월에 집을 샀는데, 당시에 제가 그 미친 듯이 저축해가지고 당시에 한 3억 조금 넘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노원구에 한 40평 아파트를 대출 한 푼도 안 받고 살 수 있었어요. 이야. 근데 이제 제가 20살 될 때까지 발을 밟아보지 않은 강남구에 가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근데 대출을 영끌을 한 거죠, 영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영끌계의 시조세지, 제가. 그죠? 근데 판교에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가 공급이 되면 강남 불펜 끝난다, 이런 뉴스가 매일 나오고 있을 때요. 저는 본능적으로 언론에서 저렇게까지 강남이, 이제는 판교가 그렇게 많은 집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나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지역의 희소성은 더 증가될 거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영끌을 해서 이제 질른 거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20년 동안, 지금 이제 집 산 지가 벌써 19년 됐는데 그걸 외벌이로 지키느라고 뭐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엄청나게 올랐어. 뭐 재건축 아파트가 됐으니까 또 뭐 엄청나게 올랐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뭐 여태까지 종부세 내고 이자 내고 내 고생하고 이런 거 따져보니까 별로 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야, 그래도 뭐 그 투자 하나 잘해서 돈 많이 벌었네 그러는데, 굉장한 도전이셨네요. 그렇죠. 굉장한 도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샀던 행동이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하기 전에 거의 한 10년 동안을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뉴스에서 나오는 거 진짜 저게 맞을까? 이런 계속 띵킹을 하면서 나온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조금 좋은 판단을 했던 게 아니냐. 우리 PB님은 그러면 20, 30대 돌아보셨을 때 제가 처음 펀드를 했을 때 주가 지수가 700이었을 때거든요. 코스피가요? 예. 700이요? 네. 그 만기가 2년이었는데 3년쯤 됐을 때 2년만 놓고 1년은 이제 그냥 안 빼고 이래 뺐을 때가 1,400까지 와. 갔거든요. 중고차 살 돈으로 새 차를 살 수 있었지만, 제가 차를 사면 술을 못 먹기 때문에 차를 사진 않았지만 우선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펀드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 사실 이 펀드의 구조를 또 공부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 정세나 이런 것도 조금 보게 되는 게, 이게 그냥 저는 지금 생각하면 재밌어요. 그냥 이 자체가 내가 뭐 실패를 하든 뭐든 간에. 제가 두 번째 조금 잘했던 재테크가, 하도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부동산에 미분양돼 있던 아파트를 사면 5년 동안 비과세 제도가
주어져요. 비과세 제도가 될 때 우리가 실거주 집을 이제 산 거였어요. 한 3번 정도의 그런 세금 제도가 좀 파격적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항상 조금 부동산 좀 저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를 사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세금이나 정부 정책을 꼭 보셨으면 맞습니다. 그런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돌아봤을 때 가장 잘했다 한 거는 저는 기자 시절에 증권부를 하면서 기사를 쓰려면 충분히 알아야 되니까 그때 공부를 정말 많이 했던 거 최고의 재테크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뭐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쓰일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죠? 저의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보는 시각도 넓어졌고. 그래서 저는 2030의 가장 중요한 재테크는 사실 공부였던 것 같아요. 이야기가 공부 쪽으로 가니까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 그래 또 공부구나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막 책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세상 공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고 사실 공부를 하면은 투자를 더 잘할 거다라는 건 대단한 선입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TV에 나와서 막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막 주식 강의하시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나보다 많이 알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나보다 많이 알아서 그 주식 투자를 잘하느냐? 아니거든요. 진짜 전문가는 말이죠. TV에 안 나옵니다. 저도 뭐 그런 주식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만약에 주식에서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집에서 조용히 매매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너무 강박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걸 막 싸매고 공부를 하는 분인데 그렇게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경험이 사실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할 거야 라고 하는 분 중에서 요거 하나는 정말 주의를 하십시오. 하나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선 남과 비교하는 거는 피했으면 하거든요. 비교하는 순간부터 우울해지고 좌절감을. 진짜 포모가 오기 시작하는 건데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책 중에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되게 좋은 차를 끌고 갔을 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건 그 차가 부러운 거지 차를 가진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이렇게 존경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 있던데 남에게 보여주는 그런 뭐 차나 가방이나 이런 게 과연 나를 진짜 만족시키게 하는 건지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차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의 허세 지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자기 소득에 비해서 조금 한 단계 위에 차 타는 거 그건 뭐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뭐 2단계, 3단계 위에서 차를 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혹시 남친이 그러고 있다면 당장 헤어지시는 게 빠지지 않겠는가. 사람이 안 바뀝니다. 예. 그래서 안 바뀝니다. 예, 안 바뀌어요. 네. 그래서 뭐 한 단계는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2단계, 3단계 위를 탄다 그러면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나쁘지 않은 소득을 타는 분들이 옛날에는 BMW나 벤츠를 뽑았대요. 근데 이제 이 짤이 그 소득별 차량 계급도라는 짤이 이제 굉장히 유명하게 돌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제네시스 GV70이 판매량이 늘었다는 그 보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030들이 BMW 벤츠를 사자니 이 카푸어 소리를 들을 것 같은 거야. 그렇다고 아반떼를 사자니 간지가 안 난다. 그래가지고 선택한 게 제네시스 GV70.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저한테 굉장히 고마워하고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그래서 멘토님의 차는 전 아반떼입니다. 근데 전 오늘은 지하철 타고 왔어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분산 투자 하는데 책에서 나오는 그 뻔한 그 내용이 사실은 정답에 가깝지 않나. 분산 투자도 사람들이 예금하고 채권하고 뭐 주식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만 사실 조금 강조되는 것 같은데 저는 시기적 분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왜냐면 언제가 제일 뭐 좋을 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분산하는 뭐 적립식으로 한다든지 몰빵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분산 투자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동기들은 다 1억 모았는데 나만 2천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그 8천은 어디 간 거야? 똑같이 월급 받았는데 8천 쓴 거죠. 인스타그램 같은 데 가보면 어디다 썼는지 다 나오겠지만 하여튼 결국 무슨 얘기냐면 2천만 원 갖고 마음이 급한 마음에 동기들은 다 1억 있는데 나 2천밖에 없네? 따라잡아야지. 그 마음이 투기적 성향이에요.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 그때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 100%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분산 투자한다고 막 ETF 넣고 막 인덱스 펀드 넣고 막 그러는 건데 그런 분산 투자는 경기가 망가지면은 A부터 Z까지 다 떨어집니다. 그런 건 분산 투자가 아니고요. 제가 얘기한 1억을 모았어. 근데 그 1억 중에 한 20% 정도를 주식 시장에 넣는다. 그게 분산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에서 잃어도 예금 금리가 조금 어느 정도 커버를 할 거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공기가 이륙을 해서 고도 1만 미터로 올라가야 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1만 미터 올라가기도 전에 비행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딱 잘라 말하겠는데 일반화 시켜도 돼요. 이거는 여러분 돈 번 지 지금 뭐 10년 안 됐다, 주식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돈을 모으셔가지고, 요즘 뭐 청년 도약계좌도 있고 청년 희망적금도 있기 때문에 5년에 청년 도약계좌랑 섞어서 믹스해가지고 하면 145만 원만 저축해도 딱 5년 붙잡고 버티면 딱 1억이거든요. 1억 만든 다음에 그때 내가 분산 투자하겠다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딱 다 넣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목표를 딱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1억을 모으자. 여기에서 사실 진짜 1억을 모았을 때 그 성취감은 상당할 거고요. 성공하는 습관인 거죠. 그런 습관들이 이제 좀 쌓이면 재테크 습관도 결국은 쌓이지 않을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양념 하나만 이렇게 좀 뿌리면, 저는 재테크 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재테크가 실패할 때 내 인생까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내 인생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기, 그거를 꼭 유념하고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람이 조금 더 오래 살다 보면 돈을 이만큼 벌 때도 생기고요. 막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돼가지고 막 돈이 다 들어올 때도 있고, 야, 이건 뭘 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돈이 정말 안 들어올 때도 있는데, 많이 들어올 때와 적게 들어올 때 그때마다 자기의 인생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테크에 실패하더라도 내 인생까지 그냥 놔버리지는 않기, 그게 가장 주의할 점. 우리가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 없었어요. 두 분이 말씀을 너무 잘해주신 것도 있고, 정말 기본적인 거, 누구나 알 법한 내용을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테크를 판단할 때도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형편에 맞게, 나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나의 계획에 맞게 다 각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고민해 보는 게 아마 정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오늘 이야기 이렇게 쭉 나눠봤는데, 끝으로 마지막 정리하는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두 분에게 재테크란 이것이다, 이렇게 한 줄 평을 주신다면 어떻게 될지. 저는 재테크는 생활이라고. 생활이다. 예, 여러분들 막 주식이나 펀드나 투자 이쪽만 재테크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멘토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잘하는 거, 그게 재테크의 기본일 수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정말 잘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그런 생활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재테크는 장기적인 조금 계획을 가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행복의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복의 공식이 뭐냐면, 행복의 공식은 분수예요. 분수. 모분의 모입니다. 뭐냐면 원하는 것분의 가진 것, 이게 행복이거든요. 원하는 것분의 가진 것이라는 얘기를 딱 들으시면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가진 것을 늘리고 원하는 걸 줄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가지는 걸 늘리는데 원하는 게 줄어듭니까? 안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게 너무 적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 가진 게 너무 적어, 원하는 건 막 분모 값은 큰데 분자 값이 너무 적어, 그래서 너무 막 안 행복하죠.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에 분자 값을 당장 올리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행복의 공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원하는 것분의 가진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분의 갖게 될 것이 돼요. 아직 갖지는 않았는데 마치 갖게 될 것이 분자값에 올라오면 되게 행복해요. 제가 월드컵 보러 가는 적금을 가입했는데 아직 월드컵 보러 가려면 28개월 남았거든요. 근데 나는 그 월드컵 적금 딱 한 달 내는 날부터 벌써 월드컵 꿈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을 세운다는 건 이미 내가 갖지 않았지만 갖게 되는 효과, 가진 것처럼 느끼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를 잘 계획하고, 연초니까 잘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줄 평을 굳이 한다면, 재테크는 행복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결핍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사람들은 가장 원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돈도 그렇지만 건강을 가장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뭐든 다 하시죠. 취직을 위해서 뭘 다 하는 시기가 있죠. 근데 재테크는 다시 말하면 기술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꼭 돈이 아니어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가장 진짜 행복한 건지를 생각하면 어떻게 재테크를 해서 나의 인생을 갖고 가고 만들어갈 것인가가 세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테크는 행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근두근 금토일 2주 뒤에 저희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